밤 11시 서울 외곽 오래된 3층짜리 다가구 건물. 그 건물 203호 6평짜리 원룸의 불이 조용히 꺼진다. 이 방에 사는 사람은 올해 78살 정혜수 씨다. 벽 한쪽은 빛이 바랜 벽지, 창문 틈새로는 겨울바람이 조금씩 스며 들어오고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방 한가운데를 겨우 데운다. 오늘도 혜수 씨는 싱크대 옆에 놓인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데워 한 끼를 때웠다. 오늘은 김치가 조금 시네. 혼잣말이지만 그 말조차 오랜만이라 어색하다. 이 작은 원룸은 그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리고 사위와 딸에게서 사실상 버려진 후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처음엔 아버지, 잠시만요. 딸은 그렇게 말했었다. 잠시는 석 달이 되었고 석 달은 결국 아버지, 이제 아버진 따로 지내셔야죠. 그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다. 혜수 씨는 천천히 창가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본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해맑게 웃고 있던 딸 미진이 있었다. 그땐 참 좋았지. 그의 목소리는 기억 속으로 잠겨들 듯 흔들렸다. 혜수 씨의 하루는 길면서도 짧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지고 라디오를 켜면 어김없이 아침 종합뉴스가 흘러나온다. 오늘 오전 기온은 날씨 기상 예보는 그의 하루를 알려주는 유일한 안내문 같은 것. 아침은 대개 시장에서 사온 당근 두세 조각, 그리고 전날 사온 식은 찐빵 하나. 그래도 그는 혼자 먹으면 다 맛이 없지. 라고 말하며 먹는다. 밥이 아니라 삶을 삼키는 듯한 느낌으로. 건물 1층 폐지를 모으는 80세 노인 박 할머니와는 하루에 한두 번 마주친다. 아이고, 혜수 어르신, 또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걸었어요. 걷지 않으면 굳잖아요. 둘은 서로의 처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저녁 드셨어요? 예, 뭐 먹은 셈이죠. 그 말에 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늙은 사람끼리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될 때가 많다. 잠들기 전 혜수 씨는 언젠가부터 천장만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나는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리고는 딸 미진의 마지막 말이 낮게 되풀이 된다. 아버지,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요. 언제부터 딸은 그렇게 멀어진 걸까? 언제부터 사위는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긴 걸까? 그는 30년 전 아내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여보, 미진이한테 너무 기대지 말아요. 애들은 자기 삶 사느라 바빠요. 그땐 몰랐다. 그 말이 예언일 줄은. 혜수 씨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는 그가 25살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만난 사람, 바로 아내였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지탱해준 힘이었다. 딸 미진이 태어나던 날 혜수 씨는 울었다. 내가 아버지구나. 그는 가난했지만 딸을 위해 새벽마다 일하고 공장 일을 마친 뒤에도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그가 바빴던 만큼 집안에서는 아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미지는 자연스레 아버지와 점점 거리가 생겼다. 사위, 이경수. 첫 만남부터 경수는 무심했고 예의는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다. 아버님, 뭐 이런 데까지 오시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피곤했고 말끝에는 늘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혜수 씨는 그걸 알면서도 그래, 애들 사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하며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다. 좋은 날도 길지 않았다. 아내가 쓰러졌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길면서도 짧은 병간호가 이어졌다. 가장 힘든 시기에 딸과 사위는 그를 자주 찾지 않았다. 아버지, 우리 애도 키워야 하고 회사도 바쁘고 바쁘다는 말은 점점 습관처럼 흘러나왔다. 아내는 누워 있으면서도 말했다. 여보 미진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애들은 다 자기 사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 남편을 위한 마지막 위로였다는 걸 그땐 몰랐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혜수 씨의 손을 잡아 겨우 한마디 남겼다. 여보 미안해요. 나 먼저 가서. 그 말 이후로 그의 세계는 멈춰버렸다. 아내를 보내고 난 지 3개월 딸의 집에 머물렀던 혜수 씨는 마침내 그 말을 들었다. 아버지, 여기선 오래 계시기 조금 힘들어요. 사위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피할 뿐. 혜수 씨는 느꼈다. 그가 있으면 이 젊은 가정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방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6평짜리 원룸이 그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다. 밤이 깊었다. 혜수 씨는 작은 창밖으로 가로등을 바라본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30년 만에 찾아올 기적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혜수 씨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라디오의 기상 뉴스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 서울은 아침 기온 영하 3도. 이제는 이 소리가 그의 하루 리듬을 대신한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주물렀다. 어제보다 조금 더 아프다. 이제 진짜 겨울이 오려나. 그는 스스로를 향해 어느새 습관처럼 말을 던지며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원룸 복도를 지나 건물 1층 우편함 앞에 서는 순간 혜수 씨는 잠시 멈췄다. 평소처럼 고지서나 광고지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은 낡은 우편함 안에 희미하게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꼼짝 않고 꽂혀 있었다. 발송 주소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이름, 광일요양원.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광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주소를 뜯어보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살짝 요동쳤다. 이상하게도 이 편지는 오래전 잊혀졌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원룸 안에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천천히 커피포트에 물을 채웠다. 물 끓는 소리, 침묵,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의 흐르는 소리. 혜수 씨는 물소리가 멈추자 숨을 한 번 들이켰다. 그리고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다. 사진 한 장 없이 한 장짜리 종이, 그리고 짧은 글. 정혜수님께, 저희 요양원에 오래 계셨던 정혜성님이 며칠 전 별세하셨습니다. 연락처가 없어 수소문 끝에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확인된 형님께 연락드립니다. 고인의 생전 유언에 따라 형님께 전달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방문 부탁드립니다. 혜수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 성. 그는 숨을 들이켰다. 혜성이, 정혜성. 혜수 씨보다 3살 어린 남동생. 30년 전 집을 떠나고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두절된 채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가 생을 마감할 때도 혜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혜수 씨는 동생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슬픔보다 분노로 견디며 살았다. 왜 이제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분명 떠난 건 동생이었다. 형을 먼저 버린 건 동생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죽음으로 돌아온 건 오히려 동생이었다. 혜성은 늘 밝았다. 형인 혜수 씨는 책임감이 강했고 뭐든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지만 혜성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다. 형, 인생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라니까. 그 웃음소리, 그 장난기 어린 표정. 하지만 그 자유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이라는 형태로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 이후 혜수 씨는 동생을 마음속에서 지웠다. 아니, 지운 척했다. 그러나 그 미움의 아래에는 지독한 걱정이 있었다. 그 걱정이 30년 동안 마음속에서 썩어 들어갔다. 혜수 씨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오래 앉아 있었다. 생전 유언? 전달해야 할 서류? 그게 뭘까? 동생이 마지막으로 형에게 혜성이 나한테 무슨 말을 남기려고. 그는 천장을 바라본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인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다 그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말한다. 가야지. 피는 피잖아. 형제란 비록 멀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줄기 같은 것.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그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어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혜수 씨는 너무 일찍 깼다. 아직 밖은 컴컴했고 겨울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가웠다. 원룸은 그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냉기로 가득 찼다. 그는 낡은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다. 아내가 생전에 사준 것. 이제는 색이 바랬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따뜻함의 기억이었다. 광일요 양원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었다. 2번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타야 했다. 창문에 성에가 껴있고 버스 엔진음이 멀리서 울리는 풍경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혜수 씨는 세상과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혜성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빈 논밭, 오래된 공장지대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잘 살았을까? 아니면 나보다 더 고단했을까? 형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 그 생각에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요양원은 특별할 것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문 앞에는 치매 환자 전문 케어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간호사 한 명이 그를 맞았다. 어르신 혹시 정혜수님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있었다. 예, 맞습니다. 고인의 형님이시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그 말에 혜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간호사는 좁은 복도를 따라 혜수 씨를 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수납장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혜성 씨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혜성은 너무 늙어 있었다. 세월이 남긴 주름, 그리고 덜컥 빈 눈빛. 혜성아. 혜수 씨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려다 멈췄다. 사진 속 동생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형 나 늦었지? 정혜성님은 마지막 10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셨어요. 간호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가족이 없다고 하셨고 젊을 때부터 폐를 많이 상하셔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혜수 씨는 그 말에 멍해졌다. 가족이 없다고? 형이 있는데?
형이 있다 말 안 했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머뭇했다. 네. 그런데 많이 늙으시고 기억이 흐릿해지셔서 형이 나 미워할 거다. 늘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수 씨의 입술이 떨렸다. 미워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지듯 작게 꺼졌다. 그리고 이건 고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법적 서류 하나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서류에는 그가 남긴 재산 상속 관련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재산보다 혜수 씨의 눈을 붙잡은 건 노트였다. 낡고 닳아 여러 번 펼쳐본 흔적이 있는 노트. 표지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형에게. 혜수 씨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꽉 쥐었다. 혜성이 나한테 남긴 거라고? 그 말에 눈가가 천천히 젖어갔다. 혜수 씨는 요양원 작은 상담실의 한켠 오래된 소파에 앉아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딱 봐도 헐고 많이 만져본 흔적이 있었다. 마치 동생이 질투라도 하듯 수십 번, 수백 번 꺼냈다 넣었다 한 듯한 느낌. 그는 손바닥으로 노트의 표지를 한번 쓸었다. 따뜻한 것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천천히 첫 장을 펼쳤다. 노트 첫 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형아나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혜수 씨의 손이 굳었다. 그는 노트를 살짝 들어 더 밝은 쪽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천천히 넘겼다. 형, 내가 집을 나간 날 기억해? 혜수 씨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날 사실 난 형이 너무 무서웠어. 형이 화가 났던 것도 알아. 집, 부모님 생계. 형은 혼자서 다 짊어진 사람이라서 내가 더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요양원 복도에서 들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 멀리서 들리는 TV 소리, 그리고 혜수 씨의 가쁜 숨만이 상담실을 채웠다. 나는 집을 나온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어. 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형처럼은 절대 못 사는 나가. 형에게 미안해서. 혜수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혜성아, 그게 뭐가 미안하다고.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노트 속 동생에게는 도달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글씨체가 조금 흔들렸다. 투병 중이었던 손으로 힘겹게 쓴 흔적이었을 것이다. 형, 내가 집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문장이 다소 끊기고 몇 글자는 번져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바꿔줬어.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형에게 전달하라고 했어. 혜수 씨의 손이 노트를 꽉 움켜쥐었다. 누구야? 대체 누가? 형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쳤다. 혜성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왜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기라고 했는지.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 적혀 있던 글은 혜수 씨의 숨을 멈추게 했다. 형,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과 내가 물려받은 것들 모두 형 몫이야. 혜수 씨는 순간 노트를 놓칠 뻔했다. 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읽었다. 형은 내게 항상 든든한 등이었어. 난 그 뒤에서 형이 지켜준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어.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전부 형 몫이야. 이 말은 혜수 씨의 삶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가벼운
동시에 두 감정을 일으켰다. 무거운 것은 동생의 고단한 30년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 가벼운 것은 동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형을 생각했다는 사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지만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다. 형, 앞으로 형에게 큰 변화가 올 거야. 그건 형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자리야. 나 대신 그걸 지켜줘. 그리고 마지막 줄. 형, 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 혜수 씨는 노트를 덮지 못했다.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떤 이별은 죽음 이후에야 찾아온다. 그리고 어떤 화해는 30년을 돌아 이렇게 조용히 노트 한 권으로 돌아온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동생에게 들은 적 없는 말을 죽은 동생에게서 처음 들었다. 혜수 씨는 노트를 품 안에 넣고 요양원 문을 천천히 나섰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문득 동생이 말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하게 직감했다. 혜성이 나한테 무슨 걸 남긴 거냐? 그는 요양원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한번 고개를 숙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겨울이 깊어지자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오래된 보일러는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만 돌아갔고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할아버지는 전기 매트에 의지에 누워 있으면서 그날도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덜 춥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위로였다. 진짜 이유는 그날따라 마음이 조금 따뜻했기 때문이었다. 왜 그랬을까? 며칠 전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가 복지관에서 묵묵히 모서리 탁자를 닦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혹시 김영수 어르신이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다가 그대로 손에서 수건을 떨어뜨렸다. 너는?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그는 바로 도윤, 30년 전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다. 그 청년이 회사가 망할 때도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할아버지가 원룸으로 쫓기듯 들어갈 때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그 청년.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여긴 왜? 그러자 도윤은 조용히 웃었다. 어르신을 찾으려고 5년 동안 복지센터 명단을 다 뒤졌습니다. 날 왜? 빚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은혜라니. 자신이 남에게 베풀 게 뭐가 있었던가. 그러자 도윤이 긴 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예전에 기억하세요? 제가 20대 때 집안이 무너지고 돈도 없고 밥도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르신이 제 월급을 미리 땡겨서라도 챙겨주고 저 먹을 도시락까지 만들어주셨잖아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건 그냥 젊은 사람이 힘들어 보이길래 그 그냥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도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어르신 없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저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움 못 드렸던 거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한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대표이사 도윤, 실버 주거복합 개발기업 솔레이유.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편하게, 사람답게, 따뜻하게.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내가 나한테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복지관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다.
늦겨울 햇살은 희고 차가웠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만큼은 따뜻한 봄빛처럼 스며왔다. 30년 동안 딸에게 버림받고 사위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잊혀지고 조용한 방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날들만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단 한 사람은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은 그가 준 작은 온기를 인생의 빛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어르신, 오늘 복지관 끝나고 시간 되십니까? 왜? 집 구경 좀 하러 가시죠. 집? 도윤은 미소 지었다. 어르신이 앞으로 지내게 될 집입니다. 할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몸이 떨렸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나 같은 늙은이를 받아주겠다는 거냐? 아버님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서 지은 곳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평생 간직했던 상처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인생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었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았다. 기적은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 시작되었다. 복지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조금 비틀비틀했다. 거리는 겨울 햇살이 기울어 붉은 금빛이 배어 있었고 바람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추위가 마음까지 파고들지 않았다. 내가 앞으로 살 집이라니.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그 말이 낯설었고 한편으론 두려웠다. 그의 삶은 변화라는 말을 잊은 지 오래였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부탁해 본 적이 없고 기대라는 단어는 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 지금 기대라는 감각이 다시 가슴속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복지관 앞에 검은 SUV가 조용히 서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도윤이 다가왔다. 어르신 타시죠. 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춤했다. 내가 이런 차를 타도 되나? 아버님이 저한테 베푸신 건 이런 차 몇 대 값으로도 안 갚아집니다. 거짓없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천천히 차에 올랐다. SUV가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좁고 낡은 건물 대신 넓은 언덕과 공원, 그리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냐? 은평구 쪽입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한 실버복합 단지예요. 멀리서 큰 단지가 보였다. 유리창에 반사되는 노을빛이 전체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건물은 거대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입구를 지나자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부드럽게 올라오고 길 양쪽에는 겨울에도 잎이 남는 상록수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딘가 숨이 막히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도윤이 웃었다.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로비가 펼쳐졌다.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란 건 이곳의 분위기였다. 늙어서 오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